여러분, 혹시 왜 대한민국은 저 안전하고 깨끗한 미국 기름을 안 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인 중동 석유만 꾸역꾸역 수입해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여러분의 지갑은 소리 없이 털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주유소 가격판 앞자리가 2,000원, 3,000원으로 바뀔까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왜 우리는 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제는 기름을 넘쳐나게 뽑아내고 있고 유럽에 안전하고 깨끗한 기름도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 머나먼 길을 돌아 질 나쁜 중동 기름을 사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중동의 석유 재벌들에게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게을러서 수입선을 안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 안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내일 아침 우리가 중동 기름을 끊고 미국 기름으로 전량 교체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정유사는 단 하루 만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멈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유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차디찬 거리에 나앉게 되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정유 공장 하나가 멈추면 그와 연결된 화학 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기름 공급이 끊기면 전국의 주요소는 반나절 만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물류는 완전히 멈춰설 겁니다. 마트에는 식재료가 사라지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며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열차가 탈선하게 됩니다. 수백만 가구의 생계가 단 하루 만에 끊어지고 나라 전체가 암흑 속에 잠기는 국가 비상사태가 바로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동의 저 질났고 더러운 찌꺼기 기름을 왜 목숨 걸고 수입해야만 했는지 그 잔혹하고도 놀라운 자본주의적 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유라고 다 같은 석유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전 세계 석유 권력의 정점에는 두 명의 귀족 황태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름 바로 WTI입니다. 이 기름은 원유계의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황성분이 거의 없어서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해 스위트 오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름은 투명하고 맑아서 정제 과정이 아주 쉽습니다. 찌꺼기가 적고 휘발유나 경유 같은 값비싼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모든 원유 가격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가장 귀한 몸입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뒷마당에서 나오는 기름이니 그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이 명품 기름은 너무나 귀해서 몸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시기에 이 비싼 명품 기름만 고집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겁니다. 명품 가방이 좋다고 해서 가계부가 거덜나는데도 그것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우리 정유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황태자는 유럽의 브렌트유입니다. 품질도 훌륭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위치입니다. 영국 북해바다 한가운데서 뽑아내기 때문에 뽑자마자 거대한 유조선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 즉각 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물류 편의성을 무기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2가 이 브렌트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유럽의 자부심이자 바다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황태자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부유한 국가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화려한 명품 기름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해야 하는 처절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비단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질긴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그 시절의 절박함이 우리를 중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지저분한 기름을 선택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싼 재료로 가장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팔겠다는 지독한 장사꾼의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독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주인공은 세 번째 왕,
바로 둥동의 두바이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바이유는 앞서 말한 명품 기름들에 비하면 아주 지저분한 놈입니다. 황성분이 가득해서 냄새도 고약하고 유황성분이 기계를 금방 부식시키는 독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성분이 많아 정제하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정유공장 입장에서는 다루기 싫은 아주 까칠한 손님과 같습니다. 기계 수명을 깎아먹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골칫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이 녀석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개방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폐쇄적인 나라들과 달리 두바이는 누구든 돈만 가져오면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중동 기름의 기준 가격이 바로 이 두바이유가 되었습니다. 질은 낮지만 아시아인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질유라고 손가락질 받는 두바이유를 가져다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명품 오일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이 기름을 정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기술이 압도적이라면 그게 바로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중동의 저질 원유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기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강철 위장을 만드는 데 쏟아부은 돈이 수십조 원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 기름으로 바꾼다면 그 위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수만 개의 파이프와 정교한 제어 장치들이 중동 기름의 그 독한 성분을 이겨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동 기름은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길들인 거친 야생마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배럴당 단돈 4달러가 만드는 마법 같은 경제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 나쁜 두바이유는 더럽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유보다 배럴당 항상 4달러 정도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여러분, 4달러라고 하니 푼돈처럼 느껴지십니까? 요새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생존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하루에 1200만 달러, 1년이면 무려 6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 4달러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환율이 1,500원인 지금 이 4달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9조 원이 넘는 돈을 이 가격 차이 하나로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 9조 원이 없으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우리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집니다. 이 6조 5천억 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돈을 아끼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퇴근할 때 자동차 기름값은 리터당 500원 이상 치솟게 됩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이 매달 받아드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가스비와 전기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한겨울 추위에 난방비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고 덜덜 떨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는 배추며 고기며 모든 물가가 이 운송비 때문에 2배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럭이 움직여야 배추가 오고 배가 움직여야 고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즉, 중동의 저렴한 저질류를 수입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지켜내고 밥상을 보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4달러의 차이를 지키기 위해 중동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과 전쟁의 위협을 견뎌내며 유조선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거래할 때 쓰는 단위 1배럴은 왜 하필 159리터일까요? 100리터도 아니고 200리터도 아닌 이 어정쩡한 숫자의 비밀은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진흙탕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에서 처음 석유가 터졌을 때 이 검은 황금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주변은 온통 기름 범벅인데 담을 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널려있던 청호 담는 통이나 위스키 담는 나무통을 닥치는 대로 가져와 기름을 담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독한 술 냄새가 섞인 통에 석유를 담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통마다 크기가 제각각이라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니 길거리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1866년 서부 개척 시대에 거칠고 터프한 사나이들이 모여서 하나로 통일하자고 결심합니다. 그때 정해진 크기가 42갤런, 바로 지금의 159리터입니다. 왜 42갤런이었을까? 당시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말 마차 한 대에 실기 가장 균형 잡힌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말이 쓰러지고 너무 가벼우면 운송비가 많이 들었죠. 또한 성인 남성 2명이서 이 통을 굴려서 옮기기 가장 적합한 크기였습니다. 남성 2명의 완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이 크기였습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과 말의 힘이 만들어낸 최적의 숫자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이 기름 한 방울에는 마차를 끌던 말의 거친 숨소리와 서부 사나이들의 땀방울이 녹아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에도 우리는 이 100년 전의 아날로그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의 영역이자 거대한 지질학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석유가 공룡의 사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어서 기름이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낭만적인 거짓말입니다. 실제 석유의 정체는 수억 년 전 바다를 메웠던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과 조류의 사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쌓여서 이 거대한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동 땅에만 이 플랑크톤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거대한 유전을 형성했을까요? 중동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복권이라도 맞은 걸까요? 수억 년 전 중동은 테티스해라고 불리는 아주 얕고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플랑크톤이 번식하기에 지구상에서 최적의 장소였죠.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바다가 육지에 갇히게 됩니다. 물은 뜨거운 태양볕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수백 미터 두께의 거대한 소금층이 남았습니다. 이 소금층이 바로 중동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소금 뚜껑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플랑크톤이 썩어 석유가 만들어질 때 이 소금 뚜껑이 없었다면 석유는 가벼워서 모두 지표면으로 새어나가 증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단하고 거대한 소금막이 석유를 항아리처럼 꽉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소금 뚜껑에 갇혀 있는 동안 소금의 나트륨 성분과 황 성분이 석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기름은 미국 기름보다 훨씬 더럽고 독한 냄새가 나며 금속을 녹여버리는 무서운 독성을 품게 된 것입니다. 명품이 되고 싶었지만 소금물에 절여진 저질류가 된 셈입니다. 이 지독한 냄새가 바로 중동 기름의 숙명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소금 뚜껑이 매장량을 늘려주었지만 동시에 품질을 떨어뜨린 양날의 검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이 황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화학전쟁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미국 기름 대신 이 썩은 기름을 고집할까요? 바로 바다 위 물류의 잔혹한 경제학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까지 기름을 가져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머나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합니다. 배로 꼬박 61일이 걸립니다. 가다가 태풍이라도 만나면 더 길어집니다. 61일이면 기름값이 요동쳐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25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차이는 곧 돈입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모두 막대한 이자 비용과 운송비로 환산됩니다. 수십만 톤의 기름을 싣고 파도를 가르는 그 거대한 배의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60일과 25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항구의 깊이입니다. 미국의 항구들은 수심이 얕아서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 VLCC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커다란 트럭이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 좁아서 작은 오토바이로 나누어 실어야 하는 꼴입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바닷길은 거대한 유조선들이 제 집 드나들듯 횡보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2,000명의 군인이 타는 항공모함보다 더 큰 초대형 유조선 한 대가 중동에서 출발해 한국까지 오면 단 한 번에 우리 국민 전체가 며칠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냅니다. 운송 시간과 규모의 경제를 따져보면 중동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항로를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도 멈추게 됩니다. 좁은 해협 하나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정유사들의 소름 돋는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남들은 기계 망가진다고 꺼리던 이 중동의 찌꺼기 기름에서 우리 조상들은 기적의 원료를 발견했습니다. 기름을 끓이면 맨 위에 휘발유가 나오고 그 아래 경유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는 타르 같은 시꺼먼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걸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 나프타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냥 버리기엔 환경 오염이 심하고 태우기엔 냄새가 너무 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값싼 나프타를 가져다가 석유화학 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분들로 자동차 범퍼를 만들고 텔레비전 케이스를 만들고 우리가 입는 옷감에 합성 섬유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의 태그를 한번 보세요. 폴리에스테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중동의 찌꺼기 기름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플라스틱 용기, 손자들에게 사준 장난감, 그리고 심지어 약품의 원료까지 이 찌꺼기 기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 속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값싼 원재료를 확보했으니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선 비결은 바로 이 더러운 기름을 보물로 여겼던 역발상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오물이라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황금이라 불렀고 그 결과 오늘날의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룬 비결은 바로 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가치를 찾아낸 집념에 있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플라스틱 칫솔 하나에도 중동의 원유와 한국의 기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나프타를 빼고 남은 진짜 쓸모없는 아스팔트 찌꺼기마저 아까워했습니다. 도로에 까는 그 시꺼먼 아스팔트 말입니다. 그래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고도화 설비라는 거대한 연금술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석유 전문가들도 모두 비웃었습니다. 쓰레기에서 금을 뽑겠다는 소리와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최악의 기름 찌꺼기를 1,000도가 넘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으로 분해해서 가장 비싼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로 탈바꿈시키는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이 설비는 땅 위의 유전이라고 불립니다. 땅을 파서 기름을 얻는 게 아니라 버려진 아스팔트에서 기름을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 난도의 기술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탑 안에서 분자 구조를 쪼개고 붙이는 이 작업은 현대 과학의 정수입니다. 이 설비 덕분에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의 휘발유를 가장 저렴하게 수출하는 석유 제품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의 이 기술을 부러워하며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름은 자기들이 주는데 정제 기술은 우리가 가진 셈입니다. 땅에서 기름을 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땅 위에서 기술로 기름을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술이 전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비행기 연료도 우리가 이 찌꺼기에서 뽑아낸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험난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실전 투자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나오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국인들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의 진짜 지표는 중동의 두바이유 가격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입니다. 배럴당 정제 마진이 $5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정유와 화학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유주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정제 마진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단순히 기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첨단 화학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고도화 설비를 갖춘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기름 찌꺼기에서 반도체 소재를 뽑아내는 기업이 향후 10년의 경제를 지배할 것입니다. 기술의 융합이 일어나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단순한 기름 장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재 혁명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고도화 설비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기름이 귀해질수록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는 기술은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우량주를 담을 수 있는 현금 30%를 항상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오늘 정유서랍의 숨겨진 흑막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중동 기름을 고집했던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환경에서 꽃피운 위대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경제의 진실을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